오늘 나온 뉴스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토크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제가 하여튼 패널로 주로 출연을 그렇죠. 많이 했었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는 뭐 고정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저를 소개를 먼저 해주셔야 됐을 것 같은데. 이재훈 아나운서, 이재훈 앵커님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법률 코너를 했는데 오늘은 뭐 다른 또 코너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뉴스토크 진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을 했고요. 오늘 통이동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자, 먼저 안철수 대표의 인수위원장 임명 이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 공약 실현하고 단일화를 이제 선거 중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단일화에 대한 어떤 결과 그것을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 합당 문제는 뭐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안철수 지금 대표가 역할을 할 것이다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역할은 인수위를 이제 하는 거고 책임자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라든지 단일화, 통합 그거에 뭐 첫 번째 뭐 기조로 안철수 위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지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수위원장은 뭐 이미 예정이 됐었던 거고, 그렇죠. 뭐 어느 정도는. 특별한 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렇죠.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첫 국정 참여인데요. 안철수 대표로서는 자 행정 영역에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네. 자, 앞으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행보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특히 지금 오늘인가요? 인터뷰 과정에서 국무총리 어떻게 하려겠냐 하니까 생각도 없다. 지금 인수위원장을 더 하겠다라고 지금 인수위원장 일에 매진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행정 일을 좀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국무총리 아니면 지자체 선거 뭐 예컨대 서울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 선거라든지. 근데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걸 봤을 때는 지방자치 선거보다는 그래도 좀 총리라든지 좀 내각에 가는 거를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두 달 하면서 인수위가 성공적으로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본인은 아마도 좀 내각에 가는 거를 좀 의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각을 간다는 건 결국 이제 총리죠. 자리를 간다는 얘기인데 장관 가기에는 조금 그렇죠. 레벨이 안 맞다고 보면요. 총리를 한다는 거고 국무총리의 가능성이 뭐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관심은 지금 뭐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일을 오늘 시작했다는 것보다는 과연 총리 자리에 누가 가냐. 김부겸 유임설이 오늘 보도가 되면서 그렇죠. 이게 지금 그 관심이 온통 거기로 쏠리게 됐어요. 그렇죠. 김부겸 유임설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은 윤석열 지금 당선인하고 김부겸 총리하고 개인적 관계 같은 것들도 좀 얘기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 고검에 갔을 때 두 사람이 만나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혹시나 유임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좀 이따 다시 또 얘기를 해보겠지만 사실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게 된다면 또 지각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어쨌든 뭐 다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이제 인수위로 다시 돌아가서 권영세 부위원장 또 원희룡 기획위원장 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렇죠. 역할을 한번 좀 나눠볼까요? 실제로 권영세 부위원장이 아마 사무적인 실제 일을 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먼저 권영세 부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또 선대본의 사무총장, 뭐 선대본 총괄본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 그대로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희룡 기획위원장도 원래 정책본부장을 했는데 그 역할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두 사람이 아마 양탑인데 두 사람 역할은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른 당이었기도 하고 뒤늦게 단일화했기 때문에 어쩌면 좀 위에 있는 역할이 되는 거고 실제 조정하는 역할은 권영세 부위원장하고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서로 균형이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러왔어요. 선거를 반년 몇 달 치러오면서 두 사람이 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부위원장 또 기획위원장 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기획위원장의 그 역할의 균형이 아니라 안철수 위원장과의 역할에서 혹시 서로 잡음이 나지 않을까 조금 그런 뭐 여유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보다 부위원장이 조정하는 역할을 크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인수위원들이 예전 국민의힘의 선대본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가는 모양새입니다. 또 이른바 윤핵관이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 인선도 발표가 됐었죠. 국민통합위원장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준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맡았는데요.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이미 윤석열 호가 출범했을 때, 캠프가 출범했을 때 두 사람이 역할을 했었어요. 김병준 전 위원장이라든지 네.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선대본이 깨지면서 사실은 역할이 없어졌던 그렇죠. 것뿐이지. 예. 이 두 사람은 저는 통합의 상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하는 통합 아주 그 가까운 인물이고, 또 윤석열 당선인 가만 생각해 보면 정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또 인맥도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큰 인맥들 두 사람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꼭 맡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윤 당선인의 인사 철학. 자, 인수위에서 나타난 인사 철학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잘 아는 사람, 그립감 좋게 나랑 같이 계속 일했던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대충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합이라는 기치를 좀 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회 아직까지 덜 됐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초창기 멤버가 봤을 때는 대부분 선대본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주 적은 수의 전문가 그룹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또 이거 연결되는 것 같아요.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선거하면서 같이 했던 그 사람들 위주로 지금 좀 꾸려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또 앞으로 또 인수위원들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첫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김부겸 총리의 유임설이 보도가 되면서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 자, 근데 당에서는 즉각 논의된 바 없다라고 네. 부인을 했는데, 근데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김부겸 총리의 유임에 대해서는 최상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거 생각하지 못했었던 아이디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자, 이거 우리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직 논의가 다 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 아닙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요. 헌법상에 국무총리는 다른 장관하고 다릅니다.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장관은 동의가 안 되더라도 임명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전에 기억이 날 거예요. DJ 정부 들어섰을 때 JP 김종필 총리가 결국 동의를 받지 못합니다. 총리 서리로 끝났죠. 그렇죠. 서리로 끝나버리는데 그 모습을 또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국 2024년까지는 계속 다수당이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하려고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사람을 한 명 쓴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사람을 국무총리에 쓴다면 연정의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대연정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민주당도 어느 정도 협조하는 모양새인데, 글쎄요, 그게 참 쉽진 않아요. 그게 그냥 국무총리 한 명 우리랑 같이 합시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과의 같이 얘기가 돼야 되고,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도 연말까지 총리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당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이 어떻게 되느냐. 당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까지 좀 생각해서 봐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일치를 봐야 된다는 얘기고. 쉽지 않은 얘기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직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만, 김부겸 총리 본인만 오케이 하면은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선출한 민주당의 총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어떤 가능성을 민주당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기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말씀대로 한다면 하겠지만 또 총리가 예를 들어서 책임 총리제 이런 건 아니지만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고 있어요, 헌법상. 그렇죠. 그럼 장관을 제청을 해야 되는데, 총리가 별거 아니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주어진 권한들을 행사를 하는데 상대 정당이에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선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한 거는 저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약간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예, 들더라고요. 예. 예전에 DJ 정부 때에 JP 전철을 밟으면 안 되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지금 기획위원장 같은 경우도 화답을 한 것 같아요. 아 최상이다. 생각도 못해. 왜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했겠죠. 했는데 괜찮다라는 뜻으로 또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좀 실현 가능성은 조금 높아 보이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실현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현실적인 장애가 많아요. 있다는 너무 거죠. 많고 뭐 예. 또 그러고 이게 국민들이 이걸 바랄지 안 할지도 의문이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돼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유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국회 동의를 좀 피해 나가는 그것밖에 이득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 쉽진 않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김부겸 총리 당사자는 뭐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없고 국민의힘이나 당에서 얘기를 했죠. 아 그런 건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래 갈 가능성은 간다면 정말 대연정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 한 명 빼오는 거 말고 민주당한테 일부 이거 국무총리 말고도 예를 들어서 장관 몇 자리 같이 하자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성사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대연정을 양 당이 여야가 합의한 합의가 이후에 총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 지금 여기서 그냥 한 명만 좀 쓸게요.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전 봅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비대위를 오늘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 이번 인선에서 N번방 사건의 추적자로 활동한 박지원 씨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자, 지금 뭐 윤호중 그 대표 체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번 선거를 좀 막판에 좀 기세였긴 하지만 2030 여성의 약진을 크게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박지원 씨를 같이 공동 비대위원장을 하는 모양새인데 예컨대입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파란을 일으켰다면 또 그런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다가 또 똑같은 어떤 사람으로서는 좀 쉽지 않다라는 비대위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좀 색다른 어떤 그런 사람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과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졌어요. 진 정당은 뭐 암만 잘해도 비판들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좀 못해도 다들 칭찬하는 게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선 비대위원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비대위원 구성을 보면 뭐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아닌 부분도 있지만 일부 보면 개파에 한 명씩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거 해가지고 개혁을 하겠냐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하겠냐 주장했던 거 개파 간에 나눠 먹기도 되는 거 아니냐. 지방선거 어차피 이 비대위가 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려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대위 체제도 역시 개파 간에 나눠 먹기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보이는 게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사람 몇 면을 한 명씩 보면 예컨대 이낙연계, 예컨대 누구누구계 그 사람들이 한 명씩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선거 치를 때 공천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입김들이 좌우되면 결국은 나눠 먹기식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두 달도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민주당 내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 고문이잖아요. 그렇죠. 상임 고문은 이제 뭐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뭐 아주 진짜 나이 많은 사람. 근데 상임 고문은 뭐 전면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비대위원장을 하든지 뭘 해서라도 좀 나와달라. 서명도 받고 이제 있는데. 사실상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선거 끝난 지도 얼마도 안 됐고 비대위원장을 지금 맡는다 그러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전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운신의 폭이 더 넓은 게 아닌가. 지금 바로 했다가 예컨대 지금 서울시장 나와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선거를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뭐 사실 대통령 하다가 서울시장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좀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 같아요. 0.73%로 졌기 때문에 이재명 뭐 우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졌지만 이재명이 이겼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전면 등장해서 다시 좀 민주당을 살려달라.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똑같이 적용되면 모르겠지만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면 이재명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판단은 아마 본인이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안 부담이 되는 좀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방선거가 확실히 이긴다면 뭐 가능성이 있는데 뭐 지게 된다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중적인 인지도와 네. 그만큼 뭐 많은 표를 얻은 민주당의 자산인데 말이죠.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좀 활용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니까 그 활용이라는 얘기들이 게 계속 나오고 전면 등장해서 활용하는 건지 네. 아니면 측면에서 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원내대표 선거도 이제 이달 중에 치러질 예정인데 방식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콘클라베 방식, 네. 그러니까 교황 선출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교황 뭐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각자 자기 적고 싶사람을 적어요. 네, 그래 가반이 나올 때까지 예컨대 이재윤, 박지원 적으면 예, 예. 사람들 또 뺄 사람 빼고 이렇게 계속 얘가 그냥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가반 넘을 때까지 투표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뭐 결선 투표 같은 결선 거라고 투표인데 봐도 되겠네요. 계속 투표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 투표를 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정치권에서 이거 한다는 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추대는 아닌데 추대가 이제 박수 쳐서 뽑는 거잖아요. 예. 추대는 아닌데 밖에서 봤을 때 잡음이 가장 잡음을 못 봅니다. 누가 개파가 나왔고 누가 나왔고 알 수가 없어요. 안에서 쭉 올라가서 하면 추대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개파 간의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또 장점은 뭐냐면 밖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뽑았는지. 예. 그래서 아마 뭐 민주당 또 개파 간의 갈등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밖에 안 보이게 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교황 선출 방식이 이제 민주당 내부에 갈등이나 잡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심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투표를 해도 문제고요. 또 그리고 원내대표를 뽑을 때는 개파로 딱딱 뽑히기도 하거든요. 예. 추대해도 야, 저 사람이 왜 추대됐는데 또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민주적 동의성, 정당성도 없고 그리고 밖으로 잡음이 안 보이게 하는 방식. 이게 딱 그게 이 콘클라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국민의힘도 체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대규모 당직 개편을 예고를 했는데 자, 이것도 관심사항이에요. 놀랍습니다. 당직 개편 이거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해야 돼요. 원래는 선거 직후에 합당하기로 했고 최소한 뭐 지방선거 이전에 해야 되는데 당직을 개편을 해버리면 국민의당의 당직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그 이상이 오지 말라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국민의힘을 먼저 해버리면 그리고 아마 지방선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이준석 대표는 좀 짜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으로 나가는 모양새고 국민의당하고 합당에 대한 어떤 약간의 어떤 그런 먼저 의사표시가 되는 걸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먼저 지금 체제 정비를 좀 하는 모양새고 결국은 국민의당하고 합당 여부가 요거랑 딱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합당할지 말지가 결국은 뭐 이준석 대표가 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차피 안철수 위원장을 인수위원장을 한 김에 합당될 부분도 사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토크 오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